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정치 철학이 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 철학을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주역들이고 세상에 대해서 뭐 옛날 공자의 사상 이렇고 맹자의 사상 이렇고 소크라테스의 사상 이렇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 철학 마지막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유, 평등, 정의. 참 자주 쓰는 말인데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죠. 정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은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불평등은 좋은 것인가? 이 불평등을 인정하자는 입장과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입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불평등이라는 거는 소득을 함께 이전 배분하면서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평등을 인정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소득 이전이 사실은 정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구에게는 정의가 다른 누구에게는 또 불의가 되거든요. 이처럼 하나의 유일한 정의가 아니라 정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정의에 매달렸기 때문에 왜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할까 그러는데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분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의가 정의로운 정의인지 답을 내리기 힘들다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정의는 정의로운가? 정의를 이해하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인간이 과연 윤리적이고 이타적이고 이기적인가? 아니면 나와 타인은 과연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은가? 나 혼자 존재하면 평등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죠. 함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공동체는 그 제도와 법과 구조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존엄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하죠. 철인왕이 지배하며 세 계급의 조화를 추구하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계급과 능력, 신분을 타고났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도록 자기의 준칙을 만들고 실천하라는 인간의 자율의지를 주장하는 칸트의 너무나 도덕적인 사회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절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또 공리주의 벤담도 있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야 다수의 최대 행복은 누군가 소수의 최대 불행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덤 스미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착한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제 노직의 자유주의 사상을 보면 사회 정의란 없고 시장은 선한 것이라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반대하고 시장에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하이에크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불평등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이 앞에 사상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롤스의 사상 저번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일에 기반하여 공정한 합의 절차에 따른 산물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무지의 배일을 가진 자의 이익이 사실은 정당화되잖아요. 또 마이클 셀던의 사상을 살펴보면 인간은 공동체의 역사와 목적을 담은 시민적 덕성을 가진 존재로 도덕과 종교에 기초한 정치를 지지하는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셀던의 시민적 덕성은 사실은 비주류나 탈중심화된 사람들이 아닌 주류에 성공한 사람들만을 위한 사상이었다라는 거. 또 사회주의 사상, 노동자의 열악한 사회 환경만을 변화시켜주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며 노동자들과 공존하는 삶을 추구했던 사회주의자 로버트 오원의 협동마을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개인의 자선을 바탕으로 하는 불평등한 관계이다. 그리고 5원은 계급, 권력관계의 문제, 자본과의 갈등 등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비판을 받는다. 막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칼 막스는 생산 수단을 공적으로 소유하면 계급은 소멸되고 평등의 집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노동 해방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지만 그의 현실 사회주의는 또 다른 억압 체계에 불과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수많은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만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그 사상에 따른 문제점들도 발견이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상이 좋다가 아니라 누구의 사상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역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와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저번에 공부한 존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맞다. 로버트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노직의 자유주의 핵심은 권리 이론이에요. 이거를 이제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면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의 칸트적 존엄이죠. 투자의 사업 분야를 선택하거나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꾸려나갈 자유에 대한 개인적 권리는 그런 존엄에서 나온다는 게 노직의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소유권이죠. 누구나 자신이 지닌 능력과 재주, 노동 등 자연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런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맞죠? 세 번째 권리는 사유재산권과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권리예요. 이런 권리는 이제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없으면 개인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은 자기 소유 권리와 자유권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직의 입장이에요. 자유와 생명,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래서 자유주의의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가 소중한 것은 효율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자유와 재산과 생명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진지하게 존중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게 노직의 설명이에요. 여기에 동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번에 이제 존 롤스의 사상에 동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듯이 제가 항상 사상가의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칸트의 정업명령은 이런 뜻이야. 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이런 뜻이야. 뜻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이 사상적인 배경, 그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시대는 그 시대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상에 대해서 지금 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사상을 밑받침시켜서 어떠한 사상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맹자가 주나라가 정전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면서 맹자도 이 정전제를 실시를 하면서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우물정자잖아요. 우물정자인데 개인적으로 땅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제 능이한테 하나 주고 조희정한테 하나 주고 구승민한테 하나 주고 김장현한테 하나 주고 최유빈한테 하나 주고 이민재한테 하나 주고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공전이에요. 국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땅은 자기가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전 함께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이 밭에서 나온 재산은 전부 국가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서는 열심히 안 해도 돼.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누군가가 참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1,000만 원이 나와도 국가 거고 여기에서 100만 원치만 나와도 국가 거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대신 집에 가서 내 거는 정말 열심히 갖고 와서 내 거 땅에서는 2,000만 원치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야. 희정이도 그러고 이빈이도 그러고 장현이도 그러고 능이도 그러고 내 땅에서 내가 일구어서 많은 걸 가져가는 게 사실은 목적인 거야. 이게 이제 정전제예요. 맹자가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실천을 하려고 하다가 많은 난관에 부딪히길 이제 실천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1950년인가 50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 맹자사상을 받아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한 마을을 형성하고 나서 함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공동체 문화였죠. 함께 일을 만들고 거기서 수확물로 식당을 공동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 그 식당에 와서 같이 먹고 살고요. 그다음에 타가서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공동 보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좋은 문화일 것 같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평등한 농장을 만듭시다. 그런데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네. 그리고 어차피 똑같이 나눌 거면 난 적당히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고인데 공산주의가 결국은 버티지 못했던 것이 이제 개인의 그 이기적인 사고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공동체 문화가 붕괴되고 나서는 이 땅을 갖다가 전부 개인 쪽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때부터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자기 땅은 정말 열심히 갈구거든요. 가꾸어가지고 많은 수확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부활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같이 잘 사는 나에 함께 잘 사는 나의 사회를 만들자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러지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닥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자에 의해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등의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에요. 이 안에 근대 시민사회의 중액적 가치가 있는데 기본권과 자유와 평등과 기독교의 영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은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자유와 평등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이거 아세요? 자유와 평등이란 개념은 불교 용어예요. 자유라는 것은 이제 법구경 경전에 나온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로서 석가의 근본 사상이에요. 삶의 본질은 스스로에서 유래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이게 자유라는 개념이고요. 평등도 불교 사상 그 자체예요. 만물은 똑같이 진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불교 용어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들은 일본에서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회, 국사, 역사 뭐 이런 단어들도 전부 일본에서 번역한 것인데 리버티도 이제 자유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퀄리티도 평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동양과 서양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좀 차이가 생겨요. 동양은 내면이 속박되지 않은 프리덤이 이제 자유고 서양 같은 경우는 억압으로부터 해방 이거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1994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만들긴 했지만 워낙 유명한 거잖아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벽을 파가지고 교도소를 탈출을 하고 나서 탈출하자마자 이제 비가 내리니까 입을 쫙 벌리고 하늘을 보면서 나는 자유다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요. 저 얼마 전에도 났어요. 어느 나라인가 벽을 팠어요. 정말로 침대 밑에 있는 땅을 바닥을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탈출했는데 일주일 만에 잡혔잖아요. 어느 나라더라? 얼마 전에 잡혔어요. 자, 평등에 대한 개념도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는데 동양은 서로가 자제하여 조화를 추구하는 심성이 평등이다라고 한다면 서양은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평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원래는 불교 용어였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유의 두 개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분들 있어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눠지는데 루소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벌린이에요. 이 벌린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으로 나눠요. 소극적 자유는 이제 강제, 간섭, 방해, 구속 등이 없는 사회 상태, 뭐뭐로부터 자유.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 뭐뭐를 향한 자유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기가 이제 그래. 조이주정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건 소극적 자유예요. 남에게 어떤 해를 주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이건 소극적 자유예요. 그런데 적극적 자유는 뭐예요?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라는 목적을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 뭐뭐를 향한, 의사를 향한, 의사란 직업을 향한 자유. 이게 이제 적극적인 자유인 거죠. 소극적 자유라는 말은 사실은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 자유는 객관적이죠. 소극적 자유라는 말이 이제 개인 자신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적극적 자유는 뭐뭐를 향한 자유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 이성적 판단으로 욕구나 충동을 통제하고 자율적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끼냐면 적극적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의사 되고 싶다, 내가 CEO가 되고 싶다, 이러한 일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을 해서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고 내가 이걸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우리 집 아니 우리나라는 좀 이게 안 된다. 왜냐하면 직업을 누가 선택해 주냐면 부모들이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의사가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공무원이 제일 편한 삶이더라. 그래도 공무원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공무원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집안의 강요가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교사, 공무원, 의사, 변호사 어떻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많은 돈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강요하는 집안과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연한 사회면은 창의적인 노동을 하고 높은 성취감도 느끼고 경제 사회의 역동성도 제고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행복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자리 양극화로 10% 좋은 일자리와 90% 나머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10%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이나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를 누린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거. 사실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 가장 행복한 삶을 만끽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적극적 자유 같은 경우는 아까 타인의 개입이 많이 된다라는 거. 결국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이렇게 나누지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거고 이거를 제3의 자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해악의 원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리 제시를 했는데 타인에 대한 해악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자유를 누리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해기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내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 국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함께 공존하면서 누군가는 고통을 받는다면 누군가는 행복을 받는 거고 누군가는 또 뭐 정의랍다 그러면 누군가는 불이라고 하는 사회잖아요.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해악의 원리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인대 파열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교도소 수업을 가면서 그 사람들을 알지만 어깨 인대 파열 수술을 받으러 가면 3일을 시간을 주거든요. 병원에서. 그리고 3일 있다가 교도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치료라는 것도 없지만. 근데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나와가지고 2달 동안 병원에 있었잖아요. 2달 동안 그 5층을 갖다가 전체를 싹 빌려버렸잖아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하루 저녁이 272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 내가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내가 부담한다. 내가 내 돈으로 내 치료비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5층 모든 병실 대여비까지 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뭐라고 참 정의를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응애 소리를 내면은 엄마가 와서 밥을 주는 거죠. 우유를 주고 밥을 주고. 응애 소리만 내면은 뭐든지 다 해결이 됐는데 나중에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1, 2년 크다 보니까 내 응애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적극적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남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른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철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적절한 조화, 제3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금수저, 흑수저, 수저 계급론이 돌고 이렇게 SNS에서 떠도는 수저론 기준표에 금수저, 자산 20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2억 원 이상 총인구 중 상위 1%, 은수저, 자산 10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8천만 원 이상 상위 3%, 동수저, 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상위 7.5%. 그럼 나는 사실은 포함이 안 돼요. 나는 동수저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럼 나는 흑수저인가 봐. 이렇게 가슴 아픈 현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렵다. 자,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한 친구 있었죠? 평등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자유와 상충될 수도 있지만 평등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라고 해서 절대적인 불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존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은 평등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적 평등으로 나눠지고요. 수량적 평등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결과적인 평등을 뜻하는 거고요. 이러한 가치에 근거한 시행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복지정책에서는 이러한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수당 한 달에 30만 원씩 이건희에도 줘야 된다. 우리 할머니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비례적 평등은 뭐예요?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공헌 등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가치로서 공평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득 비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 같은 경우가 이제 비례적 평등인 거죠. 기회적 평등은 뭐예요? 결과의 평등과는 관계가 없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결과의 불평등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결과를 위한 과정인 교육과 훈련 등 이것이 이제 기회적 평등의 대표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평등한 사회가 못 될까라고 하지만 이렇게 빗대어서 구분을 하면 포함시키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조금씩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공평도 마찬가지예요.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으로 나뉘는데 수평적 공평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 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가치거든요.
수직적 공평은 뭐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 면에서는 동등하지만 인간의 욕구, 능력, 노력, 공헌 등 다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르게 보상해야 된다는 가치예요. 이게 이제 비례적 가치, 평등하고 똑같은 의미겠죠. 이제 수량적 평등이 수평적 공평과 같은 의미면 수직적 공평은 비례적 평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지사회라는 거는 이 모든 가치 체계의 절충점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안을 만드는 사람,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와, 우리가 모든 지금 사회 운영에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모든 절충점을 찾아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리를 자꾸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사회가 어쨌네 저쨌네 보다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성공한 사람. 내가 성공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돈을 몽땅 번 사람, 명예가 최고치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평과 평등에 대한 개념 한번 다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살펴볼까요? 공평이 뭐예요? 이 친구들은 배가 안 고파. 그럼 저 친구는 3일 동안 굶어가지고 배가 엄청 고파. 그럼 이 친구들은 오늘 점심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지려고 그래. 저녁 안 먹어도 돼. 과자가 6개가 생겼어.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평등은 뭐예요? 배가 몽땅 부르든 배가 너무 고프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2개씩 나눠주는 게 평등인 거예요. 이 개념 정확히 살펴보셔야 돼요.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 늘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가 어떤 단어인지 의미는 잘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데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 아이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자를 똑같이 하나씩 나눠줬어. 이건 공평이에요, 평등이에요? 평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키가 작기 때문에 얘한테 더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평인 거예요. 그런데 평등과 공평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떻게 돼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져요. 가질 수 없는 자들은 더 가질 수가 없어서 아예 볼 수도 없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 헬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원을 받는 평등, 각자 게임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공평, 세 사람 모두 어떠한 지원도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불공평의 근본적 원인이 제거시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시스템적인 장애물을 제거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은 평등, 이쪽은 공평이라고 그런다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앞에 시스템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서 모두가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 기준점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어렵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아까 평등,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적 평등과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공평,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이 함께 절충되어 있는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꿈꾸는 사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노력하라 저는 그런 말씀 안 해요. 여기도 이제 신방과 친구들도 있고 또 뭐 법학과 친구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윤리교육과 친구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런 자기 자리에서 자기들의 힘을 키워서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정의예요. 여러분들은 정의 실현,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거.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아시죠? 2016년에 이제 알파고 대 이세돌이 바둑 대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결과는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를 했었어요. 이 책 보신 분들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몇몇 친구들도 많이 봤지만 맨 첫 장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사고가 난다. 기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트롤리 딜레마라는 단어예요. 윤리적 딜레마인데 트롤리라는 게 사실은 기차 이름이잖아요. 트롤리는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고 선로에는 5사람이 있다. 당신은 선로 밖에 서 있고 5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로 전환기를 당기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선로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죽게 된다. 선로 전환기를 당기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 또 트롤리는 선로에 따라 달려오고 있고 선로에는 5사람이 있다. 당신은 선로 밖에 서 있고 바로 옆에는 상당히 무거운 사람이 한 명 서 있다. 5사람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선로 위에 밀쳐서 그 무게로 트롤리를 멈추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 트롤리는 멈추게 되지만 그 사람은 죽게 된다. 이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이런 부분. 그런데 제가 참 철학을 강의하면서도 삶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보면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진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서 정말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 부를 가져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스크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러겠죠. 1학기 때 여러분들 1학기 때 같은 경유값이 막 떨어졌어요. 사실은 경유값이 떨어져서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경유차를 트럭을 운전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기분이 좋거든요. 뭐 이런 일들. 그래서 항상 고통과 행복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거고 정의와 불의도 같이 붙어 다니는 거고 뭐 공정과 부정도 함께 붙어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이거 보세요. 트롤리 딜레마. 저번에 공부한 존 롤스의 사상을 빌어서 본다면 원초적 입장이나 무지의 베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쉽게 답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뭐가 낀다라고 했어요? 나가 낀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내용을 바꿔가지고 보세요. 저기 트롤리 기차가 가고 있는데 5명의 인부와 한쪽에 내 자식이 기차 오는 게 신기해서 서서 보고 있었어요. 내 자식을 포기할래요? 안 돼요, 여러분들. 나 그렇게 포기하라고 난 말 못해요. 또 하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나는 직장인이었고 내 와이프와 내 갓난아이 둘은 집에 있다. 그런데 나는 죽어버렸어.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러다가 내 와이프는 돈을 벌러 나가야 됐고 내 아이들은 보육원을 맡겨졌다. 요즘 보육원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또 폭력이 많아요. 결국은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보육원에 아기를 보내버렸다. 아기는 보육원에서 엄마 아빠 없는 자식으로 컸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또 내가 이제 정의를 실현한다고 내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 한 명을 구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충격받고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충격받고 아들까지 죽어버리니까 충격받아서 자살을 해버렸다. 뭐 이런 일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에서 답을 낸다?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들 있죠. 정의, 자유, 평등, 양심 뭐 이렇게 쉽게 쓰는 말들이 정말 어려운 단어라는 거.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과연 이러한 단어들이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딜레마에 저도 빠져요. 참
공리주의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공리주의가 뭐야? 그럼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요. 그 뭐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최종 결론적인 목적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최대 행복 원리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차라리 맞아요. 근데 공리주의는 사실은 결과주의잖아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새 직업, 제조업,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건축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식당 알바는 하는 사람들도 보통 외국인도 정말 많아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고강도의 노동 집약적인 일들은 전부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선진국 미국 가서 똑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결국은 평등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의 이제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은 어떠한 판단을 하도록 할지는 사실은 인간의 몫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앞으로는 어떠한 세상이 될지는 여러분도 사실은 예측을 못하겠지만 뭔가 확연하게 이렇게 빛이 보이는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저 이제 지금까지는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대학을 들어왔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친구들도 전혀 보지를 못했고, 교수님 얼굴도 못 봤고, 내가 이 과를 꾸준히 다니면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 친구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고, 많은 갈등들도 있겠고, 앞으로 세상에서 이제 AI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기계에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나라는, 지금 여러분도 기계에 정복당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정복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 하면 불안증이 생기고, 계속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증이 생기고, 이걸 봐야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거 다 지금 기계에 정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간이잖아요. 고도의 지능을 쌓아도 가치와 의미를 선택하는 도덕적 판단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만의 몫이거든요.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흔히 말한 대로 공대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되지만 인문학 쪽으로 과에 들어오면 취직이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무슨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세상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 점령한다고 해도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도덕적 판단, 여러분들은 그 도덕적 판단 능력, 이성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비유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 부분은 인간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제 지금 3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에도 이렇게 메시지 카톡 오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 그 말을 쓰지 말라고 해요. 12시까지 내가 카톡을 보내라고 그랬으면 12시까지 카톡을 보내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건 나한테 죄송한 거 아니에요. 나는 12시까지 내 카톡 문을 열어놨으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죄송하다라는 말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후회되는 삶을 별로 살지는 않았어요. 난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회되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몰라서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그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부분이 후회스러웠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이 최선이란 단어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 평등, 정의, 양심, 최선, 선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 최선이라는 단어는 그 이전에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이게 올바른가 그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열심히 한다라는 거 그거 쉽게 쓰는 말 아니에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험 기간 지났잖아요. 지금 시험을 보고 지금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까지가 다 맞춰질 거예요. 아마 아직 안 맞춰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 교수님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런데 오늘 성적이 0꽝이었다라고 했는데 지혜라는 건 뭐예요? 그 교수님의 시험 스타일,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거, 그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얻은 정보, 뭐 에브리타임에서 얻어진 정보 이런 걸 다 섭렵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서 시험 공부를 했으면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 텐데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나 혼자 독서실에서 3일 동안 잠 안 자고 공부를 했다.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라고 했는데 성적이 꽝이었다. 그래서 열심히란 단어보다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선택을 했고 정확한 선택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이란 단어는 내가 인정하고 남이 인정하고 절대자가 인정하는 100% 그 기준점이거든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100%그 기준점을 실현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지금 판결이 좀 났지만 박사방들 알잖아요. 박사방들 보세요. 걔네들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막 뒤지면서. 걔네들 보고 물어보세요. 열심히 그 일을 했다라고 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에도 긴 시간이지만 제 강의를 앞에서 듣고 있는 거는 철학이란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거. 지혜는 현실적인 삶에서 문제 상황에 계속 부딪히고 그 상황에서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그른가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게 아니었다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옳은 길로 가려고 선택을 하는 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산다라는 것이 철학적인 삶이에요. 말 그대로 웰빙이죠. 잘 산다라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뭐예요? 참 어려운 단어지만 죽음이라는 길을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아니, 죽음이라는 길은 모든 사람이 다 가요. 그렇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살았어도 같이 손잡고 같은 길을 가지는 않아요. 혼자 가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갔다 돌아온 사람이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움의 존재거든요. 그러나 내가 잘 살아가지고 죽어서 어차피 화장을 하면 라면 한 봉지에 가루밖에 안 나오는 뼈가루지만 돈 10원, 수의,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입고 가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알아요? 왜 없는지 알아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 수조 원을 가지고 있었어도 수의에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걸 싸들고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했던 덕, 그 사람이 했던 복덕과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유학에서도 호랑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저의 부탁이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의 양심에 의해서 사는 거,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 그게 바로 정의고 행복이고 양심이라는 거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에는 인성론을 지금 안 했어요. 인성론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성론 하면은 이제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사세요. 이번 주가 지금 금요일인데 사실은 시험이나 모든 것이 정리되신 분들이 있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돌아다니실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만나서.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전북대 앞에 뭐 헬스클럽에 또 다녀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할 때 올해까지는 좀 잘 참아 보시게요. 그러면 내년에 또 저하고 또 얼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잘 견뎌 보시고요. 행복하세요. 오늘도 식사 꼭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